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토트넘과 맨시티의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에서 손흥민이 득점할 수 있었던 전술적인 이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선발 라인업을 보면 시즌 첫 경기였던 만큼 선수들의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아서 두 팀 모두 결장하는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경우에는 훈련을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했던 케인이나 로메로, 브라이언 힐, 로셀소 같은 선수들이 선발로 나올 수 없었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관심사는 케인이 없는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어떤 선수가 출전하느냐였습니다. 그리고 누누 감독의 선택은 손흥민을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기용하는 것이었는데요. 손흥민이 최전방에 배치되면서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는 베르바인이 선발로 나왔습니다. 또한 로메로가 없는 수비 라인에는 산체스와 다이어가 선발로 나왔고, 오른쪽 풀백 자리에 탄강가가 선발로 출전했다는 것도 지켜볼 만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중원에는 스킵을 중심으로 알리와 호이비에레가 위치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토트넘은 누누 감독이 프리시즌에 보여줬던 것처럼 4-3-3 전형으로 경기에 나왔습니다. 한편 맨시티 또한 데브라이너, 제주스, 진첸코, 스톤스, 워커까지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유로나 코파 아메리카로 휴식을 부여받은 선수들이 선발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제주스가 없는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는 페란 토레스를 기용했고, 데브라이너가 없는 중원에는 긴도안이 출전했는데요. 특히 그릴리시가 맨시티 소속으로 리그 데뷔전을 가지면서 그릴리시, 페르난지뉴, 긴도안이 중원 라인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진첸코의 자리에는 맨디, 스톤스의 자리에는 아케, 워커의 자리에는 칸셀루가 선발로 출전했는데요. 여기서 두 팀의 경기는 맨시티가 볼을 소유하면서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고, 토트넘은 먼저 수비한 이후에 역습을 노리는 패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토트넘의 축구에서 살펴볼 포인트는 최전방 공격수 3명과 중앙 미드필더 3명의 좌우 간격이 굉장히 좁게 형성되었다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맨시티가 페란 토레스, 그릴리시, 마레즈, 스털링, 긴도안, 여기에 대해서 맨디나 칸셀로까지 많은 선수들이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할 때가 많고, 중앙에서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좋은 찬스를 만들 때가 많기 때문에 토트넘이 선수들을 중앙에 밀집시킨 것은 중앙 지역에서 맨시티의 플레이를 방해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를 보면 토트넘의 공격 라인과 중앙 미드필더 라인이 중앙에 밀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측면에 다소 공간이 발생하더라도 중앙을 확실하게 막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는 전형이었는데요. 그리고 토트넘의 수비 전략은 맨시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록으로 보면 맨시티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를 기준으로 하프라인 위에서 패스 성공 횟수가 경기당 347개였고 패스 성공률은 83.9%였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맨시티는 하프라인 위에서 패스 성공 횟수가 278개, 패스 성공률은 77.2%였습니다. 그만큼 맨시티는 공격 지역에서 패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 시즌 맨시티의 평균 볼 점유율은 약 60%였는데 이번 경기의 볼 점유율은 66%로 지난 시즌 평균보다 좀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지난 시즌 평균보다 볼 점유율은 높았지만 전체 패스 횟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이번 경기에서 맨시티가 볼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볼 점유율은 높았지만 토트넘의 수비에 가로막혀서 패스를 보내줄 곳이 마땅히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맨시티는 무의미한 볼 점유가 많았고 토트넘이 맨시티의 공격 작업을 잘 방해해줬는데요. 한편 토트넘은 공격을 막아낸 이후에 효과적으로 역습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효과적으로 역습을 전개할 수 있었던 전술적인 포인트는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측면 수비를 위해 측면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소 높은 지역에서 중앙에 밀집하는 전형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우라와 베르바인은 맨시티의 수비진이 중원으로 패스할 수 없도록 손흥민과 함께 전방에서 촘촘한 수비 블록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모우라와 베르바인이 높은 위치에 머무르기 때문에 맨시티의 볼을 끊어내는 순간 빠르게 전방으로 달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처럼 모우라와 베르바인은 측면 수비를 위해서 측면으로 움직이지 않고 다소 높은 지역에서 중앙에 밀집해 있는데요. 두 선수 모두 높은 위치에 있는 만큼 빠르게 전방으로 달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측면 공격수들이 중앙에 밀집해 있을 때 측면 수비가 필요하게 되면 모우라나 베르바인이 아니라 알리나 호이비에르가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맨시티가 토트넘의 오른쪽 측면으로 볼을 전개하면 모우라가 아니라 호이비에르가 측면 수비를 위해 움직이는 방식이었고, 이때 중원에 공간이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모우라가 중원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호이비에르가 수비적으로 많이 뛰어주기 때문에 모우라가 수비하는 상황에서도 역습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호이비에르의 활동 반경을 봐도 호이비에르가 거의 측면 수비수처럼 움직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측면 공격수들이 측면 수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플레이할 수 있었던 것은 맨시티의 풀백들이 측면으로 올라오기보다 중앙으로 들어올 때가 많아서 맨시티가 공격할 때 모우라와 베르바인이 상대적으로 측면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경기를 봐도 맨시티가 측면으로 볼을 전개할 때 모우라가 아니라 호이비에르가 측면으로 움직일 때가 많았는데요. 호이비에르가 측면 수비를 담당해준 덕분에 모우라는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역습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이비에르가 측면에서 수비적으로 헌신해주는 만큼 모우라는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을 활용해서 날카로운 역습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모우라는 이번 경기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드리블을 시도했고 드리블 성공 횟수도 가장 많은 선수였습니다. 그만큼 토트넘이 수비에 성공했을 때 모우라가 볼을 받아서 전방으로 볼을 가지고 올라가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손흥민의 입장에서 보면 모우라가 볼을 가지고 올라와주기 때문에 직접 내려가서 볼을 가지고 올라가지 않아도 되었고 전방에서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기록을 봐도 손흥민은 90분당 평균 드리블 횟수가 3번에서 4번 정도 기록하는 선수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드리블을 시도한 횟수가 단 1번이었습니다. 볼을 가지고 올라가는 역할을 모우라가 맡았던 만큼 손흥민이 드리블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많지 않았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이 확실히 최전방 공격수의 역할을 소화하면서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하고 득점을 기록하는 플레이에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를 봐도 볼을 몰고 올라오는 것은 모우라의 역할, 반면에 손흥민은 전방에서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손흥민의 득점 장면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토트넘의 역습이 시작될 때 하프라인 밑에서 베르바인이 볼을 몰고 올라가고 손흥민은 전방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베르바인이 볼을 몰고 올라와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줬을 때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이 볼을 처음으로 터치하는 위치는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손흥민이 볼을 몰고 올라오면서 체력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지역에서 볼을 잡고 슈팅을 가져가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 역습이 가능했고 이 과정에서 득점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맨시티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맨시티의 공격 전술에서 핵심은 좌우 풀백과 중앙 미드필더, 측면 공격수로 이어지는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풀백이 측면으로 침투하고 중앙 미드필더가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간다거나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중앙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돌아나가고 풀백이 순간적으로 침투를 시도하는 것처럼 3명의 선수가 유기적으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중앙으로 침투하는 플레이가 맨시티 공격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맨시티는 토트넘 수비에 막혀서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는데요. 특히 토트넘의 수비가 밀집해 있을 때 중앙에서 몸싸움을 버텨주고 볼을 받아줄 선수가 없어서 토트넘의 밀집 수비를 공략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페란 토레스가 최전방 공격수가 아니라서 전방에서 버텨주는 플레이가 어색할 수밖에 없었고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처럼 중앙에서 좋은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한 맨시티는 볼을 측면으로 돌리고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횟수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맨시티는 지난 시즌 경기당 17개의 크로스를 시도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30개의 크로스를 기록했는데요. 그만큼 맨시티가 중앙에서 공격을 진행하지 못하고 측면으로 밀려난 이후에 크로스를 자주 시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로스의 성공률은 굉장히 저조했는데요. 맨시티는 30개의 크로스를 시도했지만 그중 단 4개의 크로스만 성공하면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페란 토레스, 스털링, 그릴리시, 긴도안, 마레지 같은 맨시티의 공격 자원들이 제공권이 강한 선수들이 아닌 만큼 토트넘은 측면에서 맨시티에게 크로스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수비수들이 좀 더 중앙에 밀집했고 산체스, 다이어, 탄강가처럼 키가 큰 선수들이 맨시티의 크로스를 상대적으로 쉽게 걷어낼 수 있었는데요. 맨시티의 패스맵을 봐도 중앙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측면에서 볼을 돌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 풀리는 경기 속에서 별다른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고 비효율적인 크로스를 올렸다는 것이 맨시티에게 아쉬운 점이었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에서 볼 수 있었던 전술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경기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맨시티의 승리를 예상하는 의견들이 많았지만 토트넘이 단단한 수비와 효과적인 역습을 보여주면서 맨시티에게 승리를 거뒀는데요. 승리를 거두는 과정에서 손흥민을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한 것이 토트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고 개막전에서 득점을 기록한 손흥민이 이번 시즌도 좋은 활약을 펼칠 것이 예상되는 경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